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패스 코리아에서 준비한, 공무원 준비생과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을 위한 한국사 만점 합격생의 노하우 확인 서브노트 강의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건요, 이게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파이널, 데뷔용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요약용, 점검용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콕콕 집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사시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앞에 있는 뭐 역사라든가 여기 있는 사, 이런 것까지는 막 아실 필요 없고요. 뭐 사실로서의 역사나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 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구석기 시대, 보시면은 언제부터 70만 년 전부터 무리사회였다 이런 거 잘 알죠? 아직까지 혈연 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도구로 보면은 전기, 중후기, 뗀석기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떼어낸 거죠. 그 다음에 경제는 채집과 수렵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채집과 수렵 활동을 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거는요. 막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이동생활을 하거든요.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니까 동굴이나 막집 이런 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막집 같은 것도 막지였다가 막집이 아니고요. 운막집을 얘기합니다. 운막집이었기 때문에 기둥자리하고 불된 자리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때 구석기인들은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사용했습니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 막집은 운막집이다. 불된 자리와 그 다음에 기둥 자리가 있다. 그리고 구석기인들도 언어를 사용했다. 우가 했다고 그게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언어입니다.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때부터도 이제 주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석기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학계에서 확실하게 결론 내린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도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는 잔석기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음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빙하기에서 이제 후빙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몸집이 큰 동물에서 작은 날쌘 동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뗀석기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던져야 돼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잔석기, 조그만 잔석기를 연결해서 던지는 창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음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요. 신석기 시대는 기시 1만 년이 지났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BC 8000년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BC 8000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착을 하거든요. 이제는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작물을 심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날씨가 좀 따뜻해졌기 때문에 곡물을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착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족 중심의 부족 사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시족끼리 고려하지 않고요. 족 외혼이어서 시족 바깥에 그런 시족들과 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족 내혼이 아니고 족 외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평등 사회였다라는 거죠. 석기도 좀 변합니다. 뭐냐면 간석기예요. 약간의 석기가 조금씩 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뗀석기에서 이제 서서히 갈아갖고 만든 간석기가 이때 만들어진다. 주로 간석기들은 주로 농경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게 갈돌과 갈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석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부터는 농경이 시작된다. 주로 밭작물이 됐습니다. 조, 피, 수소 같은 밭작물이고요. 이때는 역시 원시수공업도 나타난다. 가락바퀴 뼈바늘이 그 원시수공업, 즉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아무 나무 이파리라든가 아니면 동물 가죽 같은 걸 입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움집이 있었다. 주로 이제 어디에 살았다? 강가나 해안가. 그래서 구석기 유적지하고요. 신석기 유적지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이쪽은 주로 동굴 쪽이 있는 석회 동굴이 있는 그런 지역에 주로 이제 거주했다면 이쪽은 이제 강가나 해안가에 나름대로의 움집 정착을 하니까 좀 집을 좀 잘 지어야겠죠. 이쪽은 막집이란다면 이쪽은 잘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반자 형태고요. 약간의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리고 화덕은 중앙에 위치했다. 이거 보이시죠? 원형의 화덕은 중앙에 위치했다. 자, 이때는 신앙이 좀 더 나타납니다. 신앙이 있는데 이때 신앙이 대표적으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에요.
애니미즘은 주술, 토테미즘은 특정한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샤머니즘 우리 알죠? 무당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도 정령과 동물과 무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원시 신앙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요, 기원전 20세기입니다. 만주는 기원전 20세기, 한반도는 기원전 15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국가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무기가 만들어졌다는 건 정복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활동이 시작됐으니까 그 정복 활동을 통해서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든요. 정복하니까 그들을 이제 지배해야 될 거 아니야. 지배하려면 법이 필요하거든요. 법이 있으면 곧 뭐가 있다? 법이 있다라는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즉 국가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군장 국가가 등장하고요. 이때 이제 뭐 청동으로 만든 무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배층들이 사용했겠죠. 자, 거기에다가 여전히 뭐 청동은 비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간돌검 이런 것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청동기 대표적인 유물하면 비파형 동검이라는 청동 동검이고요. 이런 것들은 비파형 동검은 무기용으로도 사용했지만 하나의 의식용, 즉 제사용으로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청동기 시대는 청동은 되게 비싼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농경도구는 주로 뭘로 했다? 간섭기로 이용했다. 반달 독칼이라든가 바퀴날 도끼, 홈자기, 반바퀴홈, 반바퀴홈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바퀴홈. 요게 대표적인 석기 농기구입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 농경 뭐의 시작? 벼농사의 시작. 밭농사는 당연히 이루어졌겠고요. 벼농사가 시작됐다. 빈부격차는 당연히 발생했고요. 전문적 장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움집을 짓고 삽니다. 주로 어디예요? 이쪽은 이제 침략 전쟁, 즉 정복 활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 침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야산이나 구릉지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게다가 또 움집, 강가나 바닷가는 주로 땅이 무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파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신석기 시대는 조금 반지하 형태라면 좀 올라왔잖아. 거기 땅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지상, 직사각 형태 이런 움집들이 있고요. 당연히 크기는 넓어졌겠죠. 인구가 좀 증가하니까요. 먹고 살기 충분하면요. 인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덕이 있습니다.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약간 모서리 쪽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주로 배산임수 지형에 살았다.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어느 정도 방어에 유리한 어떤 그런 모습들로 어떤 하나의 동네가 마을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단 취락이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지배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정복 활동이 이러니까 바로 지배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지배층은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너희들은 말이야 나의 지배를 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라.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거죠. 선택된 민족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약간 지배계급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만들었던 게 선민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무덤은 고인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인돌. 이 고인돌은 아무나 여기다 묻는 건 아니죠. 좀 약간 좀 지배계층들, 조금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분들, 급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고인돌에 묻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돌로의 무덤, 돌모지 무덤도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무덤은 고인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돌로의 무덤, 돌모지 무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고요. 자, 철기 시대로 갑니다. 기원전 5세기예요. 이때는 이제 점차 연맹 군자 국가에서 연맹을 이루기 시작하거든. 왜냐하면 철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다 보니까 군장 국가들끼리 서로 철을 이용해서 정복 활동도 있었지만 서로 연맹을 맺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연맹을 맺는 경우. 그래서 연맹 국가의 모습도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때는 동검, 특히 청동 무기가 있었나? 무기는 없죠. 대부분 다 철기 무기, 그 다음에 철기 농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때는 철기 무기고 철기 농기구다 보니까 청동 무기들은 없습니다. 그럼 청동기들은 뭐예요? 의기화되는 거야. 제사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영동검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 때도 청동이 있었는데 청동검이 있었지만 그 청동검은 주로 무기용보다는 주로 제사용, 즉 의식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생산량은 당연히 증대했겠고요. 뭐 귀틀집, 초가집 같은 이런 어떤 지배 형태가 나타나고 붓두막 이런 게 나타난다. 철기시대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붓두막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뭐 시조진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폐도 사용합니다. 화폐. 요 화폐는 주로 누구?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에요.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명도전이라든가 오수전, 발량전 같은 중국 화폐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덤은 널무덤, 동무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넘길게요.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청동기 때는 뭐 고조선의 특징하면 고조선이 등장했고 군장 국가로서 비파형 동검, 미송기 시투기, 반다육화. 요 세 개는요. 요거하고 그다음 북방식 고인돌, 미송기 시투기, 비파형 동검, 미송기 시투기, 비파형 동검. 요거는 이제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때는 초기에는 고조선 초기에는 기록이 없거든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 영역을 이런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비파형 동검, 미송시티, 북방식 고인돌. 요게 이제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초기철기 시대에 초기철기 시대는 위만조선이 등장했었고요. 요때는 뭐 세영동검 나타났고요. 거푸집, 그 다음에 뭐 철제농기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위만조선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철기 수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독자적인 발동. 왜냐하면 한반도에만 나타나거든. 세영동검하고 거푸집 이런 것들은요. 한반도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청동 문화를 알 수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알겠죠? 철기 시대에 나타나는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 문화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유적지가 여러분들 제일 헷갈릴 텐데 유적지는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만 보면 됩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 자, 구석기는 뭐 딴 거 없습니다. 단양궁궐 가장 오래된 거. 우리가 이제 흔히 구석기가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70만 년까지 올려준 게 뭐냐면 단양금굴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는 전기 구석기 유적지의 대표적인 유적지인데 여기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그 주먹도끼가 많이 처음 발견된 곳이 프랑스 아슈리라는 지방이거든요. 그 프랑스의 아슈리아 지방에서 유래해갖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알겠죠? 그 다음에 공주석장리는요, 전기 구석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인데, 이건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했다. 몇 년대냐면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처음으로,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중기인데, 중기는 뭐 딴 거 볼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웅기 굴포리 정도. 웅기 굴포리. 이것도 역시 60년대입니다. 60년대 발굴됐던 대표적인 유적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0년대 발견된 대표적인 유적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1960년대가 우리가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일본과 이제 문화적 교류가 막 있으니까 그들의 어떤 역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주석장리,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한북 웅기에 있는 굴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연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뭐 동굴들이 대부분 다 구석기 유적지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 이 구석기 유적지를 전기니, 중기니, 후기니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유적지들만 조금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고, 이걸 굳이 중기니, 전기니, 중기니, 후기니 나눌 필요는 없다. 알겠죠? 자, 후기인데, 이때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종성에 있는 동관진 유적지예요. 동관진 유적지. 동관진 유적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입니다. 요게 언제냐면 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거예요. 일제 사학자들이 발굴한 건데, 자기네들보다 먼저 발굴됐으니까 이걸 더 이상 연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역사가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당시 신민사학에서는 우리가 이걸 발굴한 거를 제대로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골이 발견된 건 요 두 군데는 꼭 알아둡시다. 단양수양계,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동굴. 단양수양계는 소의 정강이 뼈에 새긴 물고기 모양의 예술품. 이것까지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골 발굴 정도로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뼈가 발견됐던 곳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동굴.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청원 두루봉동굴. 요거는 흥수아이라고 하는 아이의 뼈다귀가 발견된 곳이에요. 아이의 뼈다귀가 발견되고 요게 청원 두루봉동굴이다. 구석기 때 흥수아이라는 흥수아이의 뼈가 발견되고, 김흥수 씨가 발견했거든요. 당시 이제, 산에 올라가시다 약초를 캐시다가, 발굴한 겁니다. 동굴에서. 알겠죠? 뭐, 중석기 유적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중석기 유적지는 잔석기 이음 도구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뭐, 신석기 유적지 보시면은, 자, 뭐, 봐야 될 게 동삼동 유적지하고 암사동 유적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삼동 유적지에는 뭐가 발견됐다? 폐총이 발견됩니다. 폐총이 뭐예요? 조개 폐자에 무덤 총자. 그래서 조개 무덤이 발견된 곳입니다. 아마도 바닷가다 보니까 아마 주식이 조개였던 것 같아요. 먹고는 그냥 쌓아두다 보니까 그게 무덤처럼 된 거예요. 누굴 묻었다는 게 아니고 조개를 쌓은 게 약간 무덤의 형태다라고 해서 폐총이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서 발견된 게 흑요석이라고 있는데, 흑요석은 주로 이제 그 화산지대에서 많이 발굴되는 아주 까맣고 아주 단단한 그런 어떤 돌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게 화산이 터져가지고 부산까지 왔다가 아니고요. 아마도 그게 교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신석기 시대도 교류를 했나요?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거리 교육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흑요석은 신석기 시대 원거리 교육의 흔적이다. 자, 그 다음에 암사동 보겠습니다. 암사동 유적지. 자, 뭐 여기서는 다양한 거 다 발견됩니다.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양하게 다 발견됐다. 신석기 유적지에 웬만한 것들 다 발견된 곳이 암사동 유적지 정도 보시면 되고요. 봉산 집탑리, 그 다음에 평양 남경 유적, 봉평에 뭐가 유명하죠? 예, 메밀이 유명하죠. 봉평. 자, 여기서는 뭐가 발견됐다? 탄화된 좁쌀. 좁쌀은 밭작물. 지쳐. 메밀도 밭작물. 그러니까 봉평을 생각하시면서, 메밀은 밭작물이니까, 밭작물들이 발견됐구나. 특히 탄화된 좁쌀. 좁쌀은 조의 열매입니다. 쌀이 아니에요. 조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의 열매들이 발견됐다. 좁쌀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밭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가 되는 거고요. 뭐 온천, 궁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하나 더 봐자면, 우리가 여수안도라고 곳이 있어요. 여수안도. 여수의 안도란 섬이 있거든요. 여수안도 지역에서도 뭐가 발견됐다. 여기서도 흑요석이 발견됩니다. 흑요석이 발견됐고, 당시 일본산 투박조개라고 조개가 발견됩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또 교류의 흔적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여수안도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거 두 개. 한경 고산리, 양양 오산리 유적지. 요거는 가장 오래된 거.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에서 가장 오래된 거. 고산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거예요. 70만 년까지. 특히 양양 오산리, 뭐 양양 지경리 이런 데는요, 가장 오래된 집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전에, 한국사 교과서에서, 불된 자리, 아주 동그랗게 원형 움집에서, 불된 자리가 좀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양양 오산리의 어떤 움집의 어떤 유적지 정도를 사진으로 이제 찍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흑요석 두 군데. 그 다음에 암사동은 다 발견됐다. 요거는 탄화된 좁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동기 유적지를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청동기 유적지 뭐 있다? 부여 성북리하고 여주 후남리. 여기서는 탄화된 쌀이 나옵니다. 탄화미가 나오죠. 탄화미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화미. 그리고 뭐 원형은퇴 주거가 있고요. 여기 때는 이런 것들이 있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특징은 환호하고 목책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 환호하고 목책이 설치가 됐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왜? 방어용으로. 그땐 정복 활동이 시작됐다 했으니까 방어용으로서 환호하고 목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알겠죠? 아까 야산이나 구릉지대 남대로 터를 잡고 마을을 형성했다고 했죠. 집단 취락을 형성했다. 거기에 이제 외부의 침을 막기 위해서 환호라고 하는 거는 삥 두른 호수입니다, 호수. 물길이에요, 물길. 적이 못 들어오게. 거기다가 이제 나무로 이제 쭉 쌓아둔 거죠, 목책을.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철기 유적지 하면은 뭐 있어요? 창원, 다오리, 창원의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됐다는 거죠. 오래된 붓이 발견됐는데 거의 원형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철기 때의 대표적인, 흔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붓이 있다는 건 뭘 사용했다? 한자를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한자를 사용한 증거.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류죠. 그러니까 철기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됐다. 우리가 철기시대 특징 두 가지를 굳이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철기시대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철기, 농기구, 철제, 무기가 사용되었지만,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청동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국과의 교류입니다. 그때부터 교류가 시작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붓이라든가, 앞에서 봤었던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과 같은 중국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뭐 나머지 뭐 진나라 창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 중국 화폐 출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청동기 시대를 근간으로 해서 형성된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요 크게 두 개입니다.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나눈다. 단군조선은 우리가 언제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원전 194년도에 위만이 들어와서 새롭게 고조선을 차지한 거예요. 그 두 시기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고조선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약간 나누어서 분화시켜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단군조선은 기원전 2333인데 언제부터 기록이 있냐? 제대로 된 기록이 있는 건 기원전 4세기부터 어떤 주변 국가와의 어떤 그런 항쟁이 있었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당시 전국시대, 우리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연나라와 항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우리나라 단군조선, 고조선이 어떤 형태였냐? 나름대로 집권국가의 집권틱한 어떤 국가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뭘까요? 부왕, 준왕과 같이 부자 왕위 세습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부 장군 박사와 같은 이러한
관직이 있었다는 거. 나름대로 왕위 세습과 관직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고조선이 그때 누구의 공격을 받고 중국의 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구? 진계라는 애입니다. 진계. 뭐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나쁜 놈을 했고 진짜 개 X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연나라에서 진계의 공격으로 당시에 요동지역 당시에 원래 어떻냐면 고조선이 이런 썰이에요. 요동에 있었다. 그다음에 아니다 평양에 있었다 이런 건데 지금의 학설은 요동에 있다가 이때 요동을 요령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요동 또는 요령 지방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쪽에 대동강 유역, 즉 평양 유역으로 이동했다는 이동설이 지금 대세예요. 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동했냐? 뭐 때문에? 바로 연나라의 공격을 받아갖고 이동했다라는 거죠. 뭐 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이동설, 그때가 언제 기원전 3세기예요. 자, 이동한 다음에 이동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참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당시에 이제 중국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생긴 거죠. 그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그리고 진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죠. 진시황이 오래가지 못했고요. 결국 한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때가 이제 진나라와 한나라의 교책이에요. 그 진나라의 한나라의 교책이 그 혼란기 때 우리 쪽으로 넘어온 애가 있었습니다. 그 넘어온 애가 누구다? 위만이라는 애입니다. 위만이 넘어왔는데 자, 위만이 그냥 온 게 아니죠. 중국의 어떤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갖고 들어왔고 그러면서 자신을 받아주었던 준왕을 몰아낸 거죠. 준왕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고조선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진번, 주변에 있는 진번이라든가 인분 세력 같은 걸 복속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위만이. 그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고조선 가운데 위만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위만조선은요, 주변에 있는 예, 진, 여기에 예란 나라가 있었고, 예족이 있었고, 여기 밑에 진이라는 게 있었죠. 직에서, 진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단 말이에요. 철기 문화를 갖고 들어왔고, 예와 진 사이에서 교역을 하면서 많은 번성을 이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고깝지 않게 봤던 한나라가, 침입을 해온 거지. 니들 뭔데 니들 우리를 뭐 돈 버냐 하면서 이 작은 나라가 좀 번성하니까 약간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한나라 무제의 침입이 있었다.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다음에 멸망시킨 다음에 중국은 그냥 두지 않고 고조선 지역에다가 4개의 군현을 세웠습니다. 4개의 군현. 낭랑, 인번, 진둔, 현토라고 하는 4개의 군현을 설치해갖고 우리를 지배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알겠죠? 자, 팔조법 이런 거 볼게요. 팔조법을 보시면은 자, 팔조법은요. 8개 조항 중에서 3개만 전해주고 있는데 뭐 딴 거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한다. 그다음에 상해시 누구를 다치게 했을 때는 공물로 변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만약에 용서받고자 한다면 50만 전을 내라. 이건 뭘까요? 일단은 살인죄에서는 무조건 사형. 그다음에 상해죄에 대해서는 공물로 변상, 농경사회라는 거죠. 게다가 노비라고 하는 건 뭘까? 계급이 있었다는 거고,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개인 재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유재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건 팔조법은 아니에요. 팔조법 아니고, 요런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풍습이.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 간음하면 안 돼요. 투기하거나, 간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약간은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팔조법 같은 경우는 주로 부여의 법률이라든가 고구려의 법률하고 조금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관직 이름들이 있습니다. 관직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설명할 텐데 한 번씩 쭉 보시기 바랍니다. 고조선 상대부 장군이고요. 이 위에 부여, 고구려, 옥저, 사반은 이따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한번 요걸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당군 신화의 수록 문헌인데, 자, 뭐 삼국유사 제왕기는 고려 말에 원가석기 때 쓰여진 겁니다. 당군 이야기가 최초로 실렸던 거죠. 당군 이야기가 최초로 실렸던 거. 이때는 원에 간설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서 민족 공동의 시효인 당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고려말 충렬왕 때 나온 거예요. 원간석기 때.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은 말 그대로 고조선을 계승했다라는 의미에서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 이렇게 역사서에다 쓰기는 좀 민망해요. 왜? 우리가 곰새끼란 거에 좀 그렇잖아. 그렇죠. 당군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곰새끼라는 거잖아요. 그게 좀 민망하니까 역사세는 실지 못해요. 실지 못하고 주로 어디에다가 지리지에다 많이 실어요. 세종시록 지리지, 뭐 동국여지, 승남 같은 지리지에다가 실었다라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시, 응제, 시주, 시에다가 권근이 썼던 응제시에다가
줄을 단 거예요. 줄을 다는 이런 시에다가도 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 말에는 역사서에다 실었지만 조선시대 와서는 지리지라든가 뭐 시 이런 거에만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외에도 고조선에 대해서 가장 고조선의 이야기가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실린 그 문헌이 보자면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관자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자. 가장 오래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이건 중국에서 쓴 거야. 예, 중국에서 쓰여진 고조선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고조선에 대한 문헌이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관자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동국 통감은 조금 기억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역사서인데, 역사서니까 단군 이야기는 실지 못하고, 고조선이 언제 건국됐다라는 내용은 조금 실려 있다는 거죠. 고조선의 건국 연도에 대해서만 실려 있는 게 동국 통감.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5가지하고 관자 정도, 그 다음에 동국 통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승한 거. 위만조선이 고구려를 계승했대요. 자, 우리가 위만이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중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 자식, 중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뭐 중국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조선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입국시에 상투를 틀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옷이었던 흰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뭐라고 하냐? 저 위만이 호복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호복.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호복을 입었다라는 거니까 우리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준왕이 위복에 서북방비라는 중요 요직을 맡겼다라는 거 봤을 때 중국인한테 그냥 맡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마 우리 애가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준왕을 몰아대고 그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썼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썼다는 거죠. 뒤에 있는 그 이성계의 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때는 조선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자, 위만이 집권 후에도 토착민족의 높은 자리에 오른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 고조선의 유민들을 그대로 관직에 등용했다는 거 봤을 때 아마도 단군 조선을 그대로 계승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단국이 아니고 단군입니다. 단군. 그렇죠? 단군 조선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과 고전의 대립을 보는 건데, 자, 요거 좀 보시면 되는데, 창해군을 설치했다. 창해군을 설치했다. 예국의 남녀가 28만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해 투항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위만조선 이후에 잘 나가니까,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 번성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요쪽에 예나라에 있습니다. 요 예나라가 있었죠. 예나라의 남여라네가 자기의 주민들을 끌고 한해 투항을 해요. 한해 투항을 했다. 요게 이제 위만조선에서 있었던 거야. 번성을 하니까 약간은 아까 봤지만 제가 환나라가 좀 질투를 느꼈고 약간 시기했다고 했었죠. 그 시기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예나라가 투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이 막 번성을 하면서 얘를 약간 위협했거든. 위협하니까 투항을 해갖고 한나라가 얘 지역에다가 창해군이라는 걸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을 좀 압박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창해군을 결국 포기합니다. 왜?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알겠죠? 자,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서파라는 애가 고조선하고 뭔가 좀 외교적 교섭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너희들하고 우리가 좀 잘 지내면 어떻겠니라고 해서 마지막 교섭을 한 거예요. 대립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한나라 사신 서파가 조선에 왔다가 귀국 중에 고구려 장수를 살해합니다. 고구려 장수 살해하자 다시 위만조선이 하늘곡에서 서파를 살해해요. 이게 서파 살해 사건입니다. 서파가 한나라 무제가 보낸 외교 사신이에요. 보냈다가 나중에 살해하니까 다시 공격했고 살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무제가 이제 빡친 거죠. 그래서 고조선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됐고 결국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때는 어느 왕 때다? 우고 왕 때. 우리가 이때는 위만조선이 처음에 위만이 나라를 세웠지만 이외에 위만에 손재했던 우고 왕 때 멸망합니다. 우고 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고 왕 때 한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일책시법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부여하고 고굴에서 제가 체크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부여의 법률인데요. 굳이 여기서 볼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은 약간의 이게 왜 적어놨냐? 고조선의 법률하고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조선은 아까 봤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는데 여기는 뭐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이 부여거든요. 이 부여거예요. 부여건데 이때 연좌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좌제. 부여하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조선과는 다르게 뭐가 있었다고요? 가족은 노비로 삼는 연좌제가 있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칠 때는 고조선은 어땠어요? 곡식으로 갚는다. 남의 물건을 훔칠 때는 노비로 삼는다. 근데 용서받고자 한다면 50만 전을 낸다가 바로 고조선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는 남의 물건을 훔칠 때는 몇 배로? 12배로 갚는다라는 일책 12법이 있다는 거지.
고조선하고 조금 다르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는 또 법률로서 정했던 게 보현은 간음한 자, 그러니까 투기한 자, 투기가 심하다라는 얘기는 질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질투하는 거야. 질투하는 건 뭐냐면 아마도 남편의 한 명이고 부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일부 다처제를 보현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그런 질투한다. 뭐 두 번째 부인이 첫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을 질투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죽이는 거야. 사형이에요. 상당한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다처제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의 부인의 시신은 어디로 산에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 집에서 그 시신을 데려가려고 한다면 돈을 내고 가야 돼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법률이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국시대인데, 열국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여러 나라이죠, 여러 나라. 자, 여러 나라인데, 참 보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보시면은, 부여는 만주 송화강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지역을 좀 보셔야 돼요, 항상. 그냥, 냅다 보지 말고요. 요쪽에 부여에서 내려왔던 주몽이 여기다가 졸봉강, 동가강 유역에다가 고구려 세웠고요. 요쪽에 동해안 쪽에 누가 있었죠? 옥저하고 동해가 있었고 밑에 사만이 있는데 이쪽은 마한,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은 진안, 저기 경상도, 김해 지역은 변한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자, 부여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다? 연맹왕국이었다. 이때는 오부족이옵니다. 오부족 체제입니다. 오부족 체제인데 어떻게 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저가, 구가, 이렇게 약간의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남들 대표자의 이름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마가, 저가, 구가 뭐 이런 식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식으로 대표자 이름을 약간의 목축 이름을 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이러면은 부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들은 바로 짱들입니다. 짱들은요 중앙에서 4개의 길이 있거든. 거기 4개의 길에 있는 자기 지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출도를 다스렸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관직이 있었죠. 대사자, 사자와 같은 관리들이 있었다. 각각의 가들은 대사자, 사자와 같은 관직을 두고 그들의 관리로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농, 반목 경제, 반은 농사 짓고 목축업이 항상 유행을 했었죠. 말, 주옥, 모피 같은 것들. 말, 주옥, 모피. 주로 이제 이쪽은 약간의 벌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목축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산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12월에 합니다. 딴 데는 고구려 옥저, 뭐 고구려라든가 동해라든가 사마는 주로 이제 10월 달에 주로 많이 제천 행사인데 여기 12월 달이에요. 왜? 수렵사회 전통 때문에. 수렵이 이때 시작되거든. 그래서 12월 달에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풍습은 순장, 그냥 묻는 겁니다. 생매장, 흰옷을 숭상했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형사치수제, 뭘까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거야. 요거 이제 자기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당시의 지배층들의 결혼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책 12법. 1책가 아니고 책입니다. 책. 12배 배상하는 거, 도둑질하면 12배 배상하는 거,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기타로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시신에 얼음을 넣었고요. 우제 전복, 말의 구부로서 길흉을 따졌다라는 거죠. 말의 구부로서, 소의 구부로서 소굽을 가지고 당시에 길흉을 따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제 전복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되겠어요. 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있죠. 뭐 오곡은 가꾼지만 오가는 생산되지 않는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알겠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3세기 말에 약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선비족의 침략이 있었다는 거야. 선비족의 어떤 모용의 침입을 받아갖고 약간의 수도가 약간 함락됐었고 결국 부여는 언제 누구한테 4세기 때 전의 침략을 좀 받았고 5세기 결국 장수왕담 때 문자왕 때 완전히 고구려로 편입됩니다. 고구려로 완전히 편입된 건 5세기 문자명왕 때. 그러니까 망하는 시기는 5세기고요. 3세기 때 잠깐의 선비족에서 위기를 겪었다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연맹왕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 연맹왕국. 이때도 대가들이 있습니다. 가들이 있습니다. 가들. 이때 가들이 있었고요. 가들 밑에는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관직을 뒀다. 이때 그 대가들은 주로 상가, 고추가라 했다. 여기는요. 부여는 마가, 저가, 구가, 부가. 이렇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가들이 있었고 여기도 상가, 고추가 등 가들이 있었다. 자, 부여 밑에는 대사자, 사자, 고구려는 사자, 조의, 선인, 상대부 장군은 고조선, 알겠죠? 약탈 경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창고도 줬어, 창고. 약탈품을 보관한 창고, 뭐다? 부경 이런 것 좀 체크해 줍시다. 그 다음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풍습으로는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표현 안 쓰죠.
자기 여자 집에 가는데 여자 집에 있는 조그만 서옥이라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서옥에서 머물렀다 해서 서옥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거기서 계속 머물지 않고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조그만 처갓집 옆에 있는 서옥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장성하면 다시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옥제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형사치두제 똑같아요. 형사치두제. 그 다음에 일책십입법. 요거는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 되겠죠. 이런 것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죽인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처한다. 사형에 처한 다음에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이런 연좌제도 같은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런 풍습들이 비슷한 게 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금은을 같이 묻는다. 우리가 보통 무덤할 때 이런 금은 같은 것들을 같이 묻어요. 후하게 친다. 후장을 치른다라고 하거든요. 후장. 그러니까 후하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후장. 그래서 후하게 장례를 치른다. 그래서 금은을 묻고요. 주위에 송백을 심는다. 나무는 송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백. 소나무하고 잣나무 같은 걸 막 심어주는 거야. 무덤에.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저동해 보겠습니다. 옥저동해는 자, 옥저와 동해, 여기는 주로 이제 동해안 쪽에 있었죠? 동해안 쪽에. 이때는 아직까지 연맹국가가 아니었고요. 군장국가입니다. 아직 발전을 못했고, 조금조금하게 소국으로 있었다는 거지, 군장국가. 그 군장국가에 군장들이 있겠죠? 이 군장들이 뭐라 한다? 후읍금삼노라고 불렸던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후읍금삼노. 다시 한 번 하지만, 사자 조이손이는 고구려, 상대부 장군, 고조선, 후읍금삼노, 옥저 동해입니다. 오케이. 자, 이들은요, 토지가 비옥하고 상당히,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자, 둘 다 똑같아요. 옥저동해는 토지가 비옥했고 해산물이 풍부했다. 같은 공통점입니다.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방직 기술이 좀 뛰어났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특산물이 있다. 당군, 과마, 반어피. 단과반 하세요. 단과반. 당궁, 짧은 화살, 과마, 작은 말, 과실나무 아래로 지나는 말, 반어피는요, 당시 물개 가죽입니다. 당시 바다표본 같은, 바다사자 같은 가죽의 물개 가죽을 반어피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해 특산물 단과반 하세요. 단과반. 자, 무천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 제철 행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조계원, 시족 바깥의 사람들하고 혼인했다. 그리고 책화라고 해서 함부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던 게 철자형, 그 다음에 여자형 집터. 철자는 이렇게 생긴 거. 여자는 이렇게 생긴 집터가 있었대요. 집터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철자고 이게 여자거든요. 이런 집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만을 보시면 한강 이남 쪽이고요. 마한 54개, 진안, 변환 각각 12개씩 있었대요. 78개 소국이 있었답니다. 자, 이 중에서 남들 짱의 역할을 담당했던 게 누구냐면 목지구란 나라야. 목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한에 있었거든. 그래서 마한의 목지국이 사만의 왕을 자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마한왕이라기도 합니다. 마한왕 또는 진왕이라고 불렸답니다. 알겠죠? 마한왕 또는 진왕. 요거 정도 알았으면 돼요. 뭐 사만왕 뭐 이거 볼 필요 없고 마한왕 또는 진왕이라 불렸다. 자, 아래쪽이니까 변호사가 발달했겠죠. 특히 철이 발달합니다. 철이 발달한 지역은 어딜까? 철이 발달한 지역은 변한 지역이에요. 변한. 나중에 이제 이쪽 지역이 가야가 되거든요. 가야든 변한이든 가야든 철이 발달해갖고 그 철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자, 가야는 변한에서 가야로 갔다. 자, 이때 제철 행사 5월달, 10월달 농사가 잘 되니까요. 시작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끝날 때 한 번 합니다. 5월, 10월에 계절 수린날 계절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딴 건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소도 벼릅이에요. 이런 것도 벼릅이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천군이 살았던 곳이에요. 천군이 살았다라고 하는 건 천군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우리 사만을 보시면 지배자가 따로 있습니다. 지배자를 뭐라 불렀다? 신지 또는 견지 또는 읍차라고 불렀답니다. 신지, 읍차. 자,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리는 뭐가 있었다고요? 군장들이 있었답니다. 요 군장들. 각각 78명이겠죠? 왜냐면 78개 소국이니까. 신지, 읍차라고 불렸다. 여기 신지, 견지 나오죠? 요런 읍차라고 불렸던 뭐가 있었다? 군장들이 있었다. 그리고 뭐가 있었다? 천군이라 불렸던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 요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 재정 분리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거죠. 정책 지배자, 그 다음에 제사장. 따로 있으니까 제사와 정치가 분리됐다. 재정 분리. 자, 이들이 살았던 곳이 어딜까요? 천군이 살았던 곳이 별도의 읍이다라고 해서 별도의 읍이다 해서 소도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소도, 별읍 같은 말입니다. 별도의 읍, 마을, 이들이 살았던 곳이다. 천군이 살았던 곳. 알겠죠? 재정 분리 사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귀틀집이 있었고요. 특히 마한 쪽에서는 죽음묘라고 하는 묘자리가 있었답니다. 독특한 묘자리. 그 다음에 토실이라 해서 흙방이에요. 약간 땅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었던 흙방에 든 토실이 있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변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답니다. 딴 건 볼 필요 없고요. 편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을 평평하게 했던 편두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편두. 여기서 여러분 말고 주구묘, 만해, 주구묘, 토실, 그 다음에 변환 지역의 편두 정도만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옥저 좀 안 했는데, 옥저 아까 민며느리제 있어요. 민며느리제. 어린 며느리.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며느리가 남자 집에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집에서 이 여자아이를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결혼할 나이가 되면, 혼인할 나이가 되면 여자 집에 다시 돌려보냈다가 여자 집에 일정량의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며느리제. 어릴 때부터 키운 거죠. 결국은 돈 주고 데려오잖아. 그러니까 매매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거죠. 또 같은 말로는 뭐 딴 거 없고 매매혼이라고 불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가족 공동묘, 가족을 같이 묻어요. 뼈를 항아리에다가 같이 담아서 같이 묻어버린다. 요걸 가족 공동묘라고 하고, 뼈를 묻었기 때문에 골장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골장제 쇠골장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두 발 묶기 못각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골장제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나라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여러 나라까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체크를 했으니까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고 복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